발트해 상공, 러시아의 Tu-ECM3 폭격기 편대가 스웨덴을 향해 날아오르던 그날, 유럽은 자신들이 믿어온 방산 신화가 무너지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스웨덴의 자존심 H처 자주포가 파괴돼 포신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혹한의 눈밭에서는 독일, 프랑스 무기들이 속수무책으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K9 Thunder Korea. 22년간 나토 전략을 분석해온 한 영국인 전문가가 직접 목격한 북유럽 전체를 뒤흔든 충격의 대반전.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에드워드 톰슨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나토 본부에서 북유럽 방어 체계를 평가하는 일을 해왔죠. 22년 동안이요. 그동안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요. 독일의 정밀함, 프랑스의 기술력, 스웨덴의 혁신성, 이런 것들이 방산 업계의 기준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두 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폭격기 편대가 발트해를 가로지르는 영상 분석 보고서였고요.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선 실시간 전투 데이터였죠.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 선으로 그려진 비행 루트가 선명했습니다. 스웨덴 고틀란드 섬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지점을 관통하는 경로였거든요. 상황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엔 조용하던 북유럽 담당 장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서 뭔가를 격하게 논쟁하고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우크라이나에서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아처 자주포가 러시아 장거리 포격을 받고 완전히 박살나는 장면이었거든요. 차체가 뒤집혀 있고 포신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며 누군가가 중얼거렸죠. 실전에서는 이 모양이잖아. 저는 곧바로 스웨덴 국방부와 연결된 화상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스톡홀름 본부 회의실에는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고요. 분위기가 험악했죠. 한쪽에서는 아처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실전 데이터가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죠. 북유럽 방어 체계를 전면 재평가하라. 특히 고틀란드 섬 방어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하라. 고틀란드는 발트해 한가운데 있는 스웨덴 영토인데요. 만약 러시아가 여기를 점령하면 발트해 전체가 러시아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나토 입장에서는 절대 내줄 수 없는 요충지였거든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고틀란드 방어 관련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시뮬레이션 결과, 무기 체계 배치 현황, 보급선 분석,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그런데 파일을 열면 열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최신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거든요. 러시아가 전면 공격을 시작하면 고틀란드는 48시간을 버티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다가 손이 떨려서 컵을 놓쳤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서류 위로 쏟아졌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죠. 48시간이요? 이틀이면 발트해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얘기잖습니까? 저는 황급히 관련 폴더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유럽 방어책에 대한 검토 파일 안에서 이상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일 제목이 K9 썬더 코리아였거든요. 한국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22년 동안 나토에서 일하면서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검토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냥 아시아 어디쯤 있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 만드는 곳? 그런데 그 나라 이름이 왜 북유럽 방어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거죠?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폴란드군이 작성한 내부 평가 보고서였는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K9 자주포 혹한지 기동 시험 결과. 기존 유럽 체계 대비 우위 확인됨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하 20도 환경에서 독일제와 프랑스제 자주포는 기동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제 K9은 정상 작동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는 브뤼셀의 회색 하늘이 보였고요.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유럽 무기가 최고라고 믿었던 22년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 폭격기가 코앞을 위협하고 스웨덴 자주포는 우크라이나에서 박살나고 고틀란드는 48시간도 못 버틴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고 그 와중에 한국이라는 생뚱맞은 이름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단어가 제 모든 보고서를, 제 22년 경력을, 그리고 유럽 방산업계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걸요. 폴란드행 군용기에서 내리는 순간 얼굴을 때리는 찬바람에 숨이 막혔습니다. 영하 23도였거든요. 바르샤바 북쪽 200km 지점, 폴란드 16기계 화사단 혹한지 훈련장이었죠.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제 자주포가 유럽 무기보다 낫다는 보고서를요. 훈련장은 끝없이 펼쳐진 설원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요. 바람이 불 때마다 시야가 하얗게 가려졌죠. 여기서 기동훈련을 한다고요? 제가 폴란드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날씨 봐가며 오지 않거든요. 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먼저 독일제 자주포가 눈 덮인 들판으로 진입했습니다. PGH 2000이었는데요. 50m도 못 가서 궤도가 눈 속에서 헛돌기 시작했죠. 포신이 좌우로 흔들리더니 결국 멈춰 섰습니다. 다음 프랑스제 카이사르는 더 참담했습니다. 바퀴가 눈에 파묻히면서 제자리에서 헛돌기만 했거든요. 폴란드 장교들 사이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것들은 훈련장에서나 괜찮습니다. 실전은 다르죠. 옆에 서 있던 중령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낮고 무거운 엔진음이 들려왔습니다. 눈보라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죠. K9 썬더였습니다. 검은색 위장 도색에 육중한 포신을 얹은 모습이 마치 맹수 같았거든요. K9이 눈밭으로 진입했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궤도가 눈을 찍어 누르면서 직선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눈이 좌우로 확 갈라지면서 뒤로 튕겨나갔죠. 속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제가 멈춰 선 지점을 거침없이 통과했고요. 프랑스제가 포기한 수렁 구간도 그냥 밀고 지나갔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묻자 폴란드 장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저걸 탱크가 아니라 멧돼지라고 부릅니다. 눈을 파고 가는 멧돼지요. 훈련이 끝나고 저는 K9 내부에 직접 탑승해봤습니다. 놀라운 건 안정성이었죠. 밖에서 볼 때는 거친 기동처럼 보였는데 안에서는 제어된 진동만 느껴졌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사격 데이터가 떴고요. 자동장전 시스템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15초 안에 발사 가능합니다. 포수가 말했습니다. 독일제는 30초가 걸렸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브리핑룸에서 폴란드 포병 사령관이 발표했습니다. 혹한지 환경에서 K9의 우위는 압도적입니다. 화면에 띄운 데이터는 명확했죠. 기동속도, 사격 준비 시간, 명중률, 모든 항목에서 K9이 1위였거든요. 아처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스웨덴 자주포 얘기였죠. 사령관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처는 좋은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환경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K9이 있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유럽 무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유럽 무기를 부러워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폴란드는 유럽 무기를 제쳐두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것도 충분하다는 확신과 함께요.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질주하는 K9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눈을 찍어 누르며 직진하던 그 모습이요. 그리고 폴란드 장교의 말도요. 멧돼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틀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죠. 스웨덴 북부보덴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스웨덴 장교들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땅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시험 책임자인 에릭 중령이 차갑게 말했죠.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뭔가 증명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본 K9의 압도적인 모습이 이미 스웨덴 군부에도 알려진 거였죠. 그래서 이 테스트가 열린 겁니다. 비공식이었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스웨덴의 자존심이 걸렸다는 걸요. 시험장은 스웨덴이 자랑하는 혹한지 환경 그대로였습니다. 언덕과 수렁이 섞인 지형에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댔죠. 이런 환경이라면 아처가 유리합니다. 볼보셰시는 북유럽 지형에 최적화돼 있거든요. 에릭 중령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먼저 아처가 출발했습니다. 스웨덴이 20년 넘게 개발한 최신의 자주포였죠. 차륜형이라 빠를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처음 100m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언덕 경사면에 접어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퀴가 눈 속에서 헛돌기 시작했거든요. 속도 유지하세요. 무전기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처는 점점 느려졌죠. 엔진 소리만 커질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언덕 중턱에서 완전히 멈춰섰어요. 바퀴가 공회전하면서 눈만 튀어올랐습니다. 후진해서 다시 시도합니다. 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처가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돌진했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똑같은 지점에서 멈춰 섰거든요. 세 번째 시도 때는 옆으로 미끄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관측 지점에 있던 스웨덴 장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지형이 너무 가혹합니다. 누군가가 변명처럼 말했죠. 하지만 에릭 중령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분 뒤 K9 차례가 왔습니다. 같은 출발선에 섰고요. 같은 코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K9은 눈밭에 진입하자마자 궤도가 지면을 움켜잡았습니다. 아처가 헛돌던 그 지점을 그냥 밀고 지나갔죠. 언덕 경사면에서 속도가 약간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궤도가 눈을 파고들면서 계속 전진했거든요. 중간에 한번 옆으로 미끄러지는 듯 했지만 곧바로 자세를 잡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지형을 읽으면서 움직이는 것 같았죠. 정상에 도착한 K9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경사를 내려가며 속도를 냈고요. 수렁 구간까지 단숨에 통과했습니다. 전체 코스를 완주하는 데 걸린 시간은 12분이었어요. 아처는 절반도 못 갔는데 말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스웨덴 장교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덕 위에 서 있는 K9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에릭 중령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릭 중령이 고개를 저었죠. 필요 없습니다. 결과는 명확하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좌절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점심 식사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스웨덴 장교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고요. 가끔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아처는 여전히 훌륭한 무기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다만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극한 환경이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극한 환경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들 접시 속 음식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후에 기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더 잔인했죠. 기동 성공률에서 K9은 100%, 아처는 35%였습니다. 평균 속도는 K9이 2배 빨랐고요. 사격 준비 시간은 K9이 절반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비교가 아닙니다. 스웨덴 분석관이 항변했죠. 설계 사상이 다른 거거든요. 설계 사상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설계 사상이 전장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에릭 중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구석진 곳이었는데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2년 동안 유럽 무기를 옹호해온 사람으로서 이 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고틀란드를 지키려면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에릭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알았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스웨덴 국방부 실무자였고요. 첨부 파일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간단했죠. K9 검토 필요성 마이너스 내부 초안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K9을 검토해야 한다. 스웨덴이 항복 선언을 한 겁니다. 자국 무기에 대한 자부심을, 북유럽 방산 강국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였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올린 겁니다. 에스토니아 국경 철책선에 섰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너머 15km 지점에 러시아군 포병 진지가 보였거든요. 쌍안경 없이도 보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에스토니아 국토 대부분이 러시아 포병 사거리 안에 들어있다는 브리핑 자료가 거짓이 아니었죠. 인구 130만의 이 작은 나라는 골리앗 바로 코앞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묘한 확신이 느껴졌죠. 그 이유를 곧 알게 됐습니다. 탈린 국방부 지하 상황실에서 만난 안드레스 장군은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러시아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겠죠. 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국경이 붉은 선으로 그어져 있었고요. 러시아 방면에는 빨간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포병 기지 표시였죠.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군이 웃었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두려워하죠. 하지만 우리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움직이면 우리가 먼저 칠 겁니다. 먼저 친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전체 병력이 6,000명인데 러시아 서부군 관군은 30만이 넘었거든요. 장군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에스토니아 전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지도가 떴죠. 이게 우리 답입니다. K9 디지털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화면 속에는 K9 자주포들이 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무기 배치도가 아니었어요. 각각의 K9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각 K9은 독립된 무기가 아닙니다. 네트워크의 하나의 노드죠. 표적 정보가 입력되면 최적 위치의 K9이 자동으로 선택돼서 발사합니다. 15초 안에요. 15초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러시아 포병은 3분에서 5분 걸립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12발을 쏠 수 있죠. 장군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에스토니아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참석했습니다. 탈린 시내 중심가를 군 장비들이 지나갔는데요. K9 썬더가 등장하자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기가 K9 포신에 꽂혀 펄럭이고 있었죠. 천둥이다. 천둥. 어디선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에스토니아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천둥이요? 네, 우리는 K9을 천둥이라고 부릅니다. 썬더의 에스토니아어 발음인데요. 저 엔진 소리가 천둥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됐죠. 실제로 K9이 지나갈 때 저주파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땅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시민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병사가 말했죠. 오후에 국방부 전략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참모진 전체가 모인 자리였는데요. 러시아 침공 시나리오 대응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화면에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죠.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국경을 넘는 순간 에스토니아 전역의 K9이 일제히 화력을 집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전략은 간단합니다. 참모장이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리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어디에 있든 K9 포탄을 맞게 될 겁니다. 국경이든 내륙이든 해안이든 상관없이요. 디지털 네트워크가 최적 사격 지점을 계산하고 15초 안에 포탄이 날아갑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러시아 기갑 종대가 국경을 넘자마자 K9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첫 포탄이 떨어지고 2분 안에 12발이 더 떨어졌죠. 종대 선두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다윗의 전략입니다.
참모장이 말했습니다. 작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장군이 저를 국경 인근 K9 진지로 데려갔습니다. 실제 배치된 K9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위장막 아래 K9 4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젊었어요. 20대 초중반으로 보였는데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땅을 지킵니다. 장군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130만 인구짜리 나라가 감히 저항할 거라고 생각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K9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한 병사가 K9 포신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면 러시아는 알게 될 겁니다. 여긴 함부로 넘볼 곳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국경 철책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15km 저편에 러시아군 기지가 보였죠. 그리고 다시 K9을 봤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손에 든 돌멩이, 그게 바로 이 한국제 자주포였던 겁니다.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확신이었죠. 그리고 그 확신의 중심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이요. 브뤼셀 나토 본부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엔 인사하던 독일 대표단이 고개를 돌렸고요. 프랑스 분석관은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죠. 제가 제출한 북유럽 방어체계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보고서 핵심 내용은 간단했거든요. K9과 천무 없이는 발트해를 지킬 수 없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유럽 방산 업계 전체를 적으로 돌린 문장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독일 방산 기업 라인메탈의 로비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갖다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명확했죠. K9 도입은 유럽 방산 자주성을 훼손한다. 독일제 PGH-2000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프랑스 탈레스 그룹 자료도 있었습니다. 천무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았다. 프랑스 시저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다.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에스토니아에서 본 그 압도적인 성능이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까? 저는 자료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오후에 긴급 나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북유럽 방어체계 재편이었지만 실제로는 제 보고서를 둘러싼 공방전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대표단이 한쪽에 모여 있었고요.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대표단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선이 명확하게 그어진 상태였죠. 독일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톰슨 분석관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장이 심합니다. 한국제 무기가 유럽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죠. 그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PGH-2000의 사양과 실전 기록이었는데요. 수치만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럼 폴란드 혹한지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반박했습니다. PGH-2000은 50m도 못 가서 멈췄는데 K9은 전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독일 대표의 얼굴이 굳었죠. 그건 극단적 환경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작전 환경에서는 전쟁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죠.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정치입니다. 유럽이 역외 무기에 의존하는 건 전략적 자주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의 논리는 교묘했어요. 성능 논쟁을 정치 논쟁으로 바꿔버린 거였죠. 그럼 발트해를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에스토니아 장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유럽 자주성으로 러시아 포탄을 막을 수 있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미국 대표가 개입했습니다. 하이마스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의 논리도 명확했죠. 한국제가 들어오면 미국 무기 판매가 줄어드니까요. 하이마스는 장거리 타격용입니다. 중거리 포병 화력은 별개 문제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K9의 분당 발사 속도는 6발에서 8발, 유럽제는 3발에서 4발입니다.
명중률은 K9이 15% 높고요. 정비 시간은 30% 짧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독일 대표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특정 환경에서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럼 어떤 환경에서 테스트하시겠습니까? 폴란드 대표가 되받았죠. 평화로운 날씨 좋은 날에만 전쟁하자고 러시아에게 부탁이라도 하시겠습니까?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찬반 양측이 목소리를 높였고요. 의장이 진행봉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의원 한 명이 비꼬듯 말했죠. 그럼 다음엔 탱크도 한국에서 사자는 겁니까? 전투기도 한국에서 사고요? 필요하다면요. 에스토니아 장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카탈로그가 아니라 생존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스토니아 장군의 눈빛은 진지했거든요. 농담이 아니었던 겁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의장이 추가 검토 후 재회의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정장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낯익었지만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었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석진 라운지로 갔습니다. 당신 보고서 읽었습니다. 그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하지만 너무 솔직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솔직한 게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당신 커리어를 생각하면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22년 쌓은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톤을 좀 낮추는 게 어떻겠습니까? 균형 잡힌 시각으로요. 균형이요? 그렇죠. 한국제도 좋지만 유럽제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터만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치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죠.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제 보고서 파일이 떠 있었죠.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2년 경력, 연금, 앞으로의 커리어, 이 모든 게 저울 한쪽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하나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유럽제와 한국제 각각의 장단점, 균형 잡힌 도입 전략 같은 제목으로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적은 보고서였습니다. K9과 천무 없이는 발트해를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보고서였죠. 새벽 3시, 저는 두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안전한 길이었고 하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어떤 걸 제출해야 할까요? 노르웨이 북부 해안, 나토 역사상 최대 규모 연합훈련 노던 스트라이크가 시작됐습니다. 23개국 군대가 모였고요. 독일 PGH-2000, 프랑스 시저, 미국 하이마스, 그리고 한국의 K9과 천무까지 모든 화력이 한자리에 집결했습니다. 이번 훈련 시나리오는 명확했죠. 러시아군 상륙부대가 노르웨이 해안에 기습 상륙한다. 이를 장거리 화력으로 저지하라. 실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통제소 대형 스크린에는 가상 적군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해안에서 200km 떨어진 지점이었죠. 각 무기 체계, 타격 준비하십시오. 훈련 총감독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먼저 독일 PGH-2000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포성이 울렸고요. 3분 후 착탄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85m 이탈. 통제소가 술렁였어요. 85m면 상륙 기지를 빗맞힌 겁니다. 두 번째 사격도 비슷했죠. 120m 이탈. 독일 참관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프랑스 시저 차례였습니다. 4분간 준비 끝에 발사했는데요. 결과는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목표 지점 도달 실패. 사거리 부족. 200km가 한계였던 겁니다. 프랑스 장교가 뭔가 항변하려 했지만 데이터는 냉정했죠.
미국 하이마스가 등장했습니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무기였는데요. 문제는 탄약이었습니다. 장전 완료까지 8분 소요. 무전이 들렸죠. 실전이었다면 그 8분 동안 적은 이미 상륙했을 겁니다. 게다가 발사 후 재장전에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당 발사율이 너무 낮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천무 시스템 차례가 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기대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무기 체계였거든요. 천무 사격 준비. 한국군 연락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발사 신호가 떨어지자 밤하늘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천무에서 6발의 미사일이 연속으로 치솟았거든요. 화염이 꼬리를 그으며 어둠을 가르는 광경은 장관이었죠. 통제소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착탄까지 9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화면에는 실시간 GPS 좌표가 떴고요. 미사일이 목표 지점으로 날아가는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착탄.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 명중했습니다. 스크린에 충격파 시뮬레이션이 펼쳐졌죠. 그리고 연이어 나머지 5발도 쾅쾅쾅 명중했습니다. 간격은 불과 3초였어요. CP 확인. 참모가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 목표 지점에서 2m 이탈. 두 번째 4m. 세 번째 1m. 통제소가 조용해졌습니다. 200km 밖에서 날아온 미사일이 오차 범위 5m 이내로 들어온 겁니다. 독일제는 85m 벗어났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속도였습니다. 발사 준비부터 착탄까지 총 소요 시간 2분 30초. 하이마스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재장전 시간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40초면 다시 발사 가능합니다. 한국 연락관이 답했죠. 독일 참관단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프랑스 장교는 팔짱을 낀 채 화면만 노려봤고요. 미국 대표는 아예 자리를 떴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훈련이 끝난 후 에스토니아 장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보셨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가진 게 다행입니다. 러시아보다 유럽 다른 나라보다 먼저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유럽도 곧 도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었죠.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럽은 자존심 때문에 망설일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앞서 나가는 거죠. 통제소 밖으로 나왔을 때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요. 멀리서 천무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검은 실루엣으로만 보였지만 위압감이 느껴졌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천무를 갖느냐 아니면 뒤처지느냐. 이제 둘 중 하나였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3층, 출입조차 제한된 비밀 작전실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발트의 전체 지도가 떠 있었고요. 그 한가운데 고틀란드 섬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작전 참모장이 엄숙하게 말했죠. 러시아가 고틀란드를 기습 점령한다. 나토는 이를 막아낼 수 있는가?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고틀란드는 발트해의 심장이거든요. 여기가 뚫리면 발트해 전체가 러시아 손에 넘어갑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까지 전부 위험해지는 거죠. 첫 번째 라운드, 현재 유럽 무기 체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 상륙함과 공수부대를 나타내는 붉은 아이콘들이 고틀란드를 향해 이동했죠. 나토 방어선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3시간 후 러시아 공수부대가 고틀란드 주요 거점에 낙하했습니다. 동시에 상륙함이 해안에 접근했죠. 나토 포병이 대응 사격을 시작했지만 화면 속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거리 부족. 명중률 38%. 데이터가 떴습니다. 12시간 경과 러시아군이 고틀란드 공항을 장악했습니다. 증원부대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죠. 나토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보급선이 끊겼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발트의 상공을 장악한 겁니다.
24시간 경과 화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고틀란드 전체가 러시아 손에 넘어갔고요. 스웨덴 남부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토는 두 가지 선택만 남습니다. 참모장이 말했죠. 전면전으로 확대하거나 고틀란드를 포기하거나.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 충격이 컸죠.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도 못 버틴다는 겁니까? 스웨덴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 체계로는 그렇습니다. 참모장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화면이 리셋됐습니다. 이번엔 K9, 천무 K2 전차를 포함한 한국 무기 체계를 적용합니다. 같은 시나리오였지만 나토 측 장비 구성이 달라졌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상륙함이 고틀란드를 향해 이동하는 순간 천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화면에서 미사일들이 발사됐고요. 러시아 상륙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상륙 기지 70% 무력화. 데이터가 떴죠. 러시아 공수부대가 낙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K9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착륙 지점을 예측해서 선제 포격을 가한 겁니다. 적 공수부대 40% 손실. 시뮬레이션은 무자비했습니다. 6시간 경과 일부 러시아군이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내륙 진격이 막혔어요. K9의 지속 포격 때문이었죠. 분당 6발, 15초 간격 재사격. K9의 화력 밀도가 러시아군을 고착시킨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12시간 경과 러시아군이 증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천무가 다시 작동했죠. 200km 밖에서 날아온 미사일이 증원 부대 집결지를 초토화했습니다. 증원 루트 차단. 적 보급선 붕괴. 화면 속 붉은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경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고틀란드는 여전히 나토가 장악하고 있었고요. 러시아군 상륙 부대는 해안에 고립됐습니다. 적군 퇴각 시도 중. 시뮬레이션이 종료됐습니다. 결과 요약입니다. 분석관이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K-포병 체계 적용 시 고틀란드 방어 성공률 89%. 기존 체계 대비 420% 향상.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우리가 왜 K9을 선택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스웨덴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커서를 놓고 잠시 멈칫했어요. 22년 경력을 걸고 써야 하는 문장이었거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고틀란드는 방어 가능하다. 단 K-포병 체계를 전면 도입한다는 조건 하에.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더 명확하게요. 유럽의 포병 기준은 이제 한국이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3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었거든요. 22년 동안 나토에서 일하면서 독일은 수십 번 갔고 프랑스는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필요를 못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방산 포럼 초청 연사로 여기 서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K9 자주포 백문 추가 도입 확정. 캐나다, 천모 시스템 최종 계약. 노르웨이, K2 전차 평가 시작.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헤드라인들이었죠. 유럽이 한국 무기를 사들이는 시대가 온 겁니다. 다음 날 경기도 방산종합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K9과 천무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곳이었죠. 시험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폴란드 설원에서 스웨덴 언덕에서 노르웨이 해안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어요. K9이 사격 시험 중이었습니다. 포성이 울렸습니다. 땅이 흔들렸고요. 15초 후 다시 포성이 울렸습니다. 정확했어요.
기계처럼 정밀하면서도 폭발적인 화력이었죠. 분당 6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시험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사격이 끝나고 개발진을 만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젊었어요.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엔지니어들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유럽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줍어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K9을 설계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죠. 생존이요. 우리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생존이라는 단어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북쪽에 세계 4위 포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빨라야 했고, 정확해야 했고, 오래 버텨야 했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 길을 찾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천무 시스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0km 사거리는 기본이고요. CP 3m 이내 명중률이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지휘소, 레이더, 미사일 기지를 정확히 무력화해야 했으니까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애매하게 맞추면 안 되거든요. 한 방에 끝내야 합니다. 유럽 무기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죠.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유럽을 이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만들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성능이 좋아진 건 그만큼 절박했다는 의미겠죠. 그날 오후 방산 포럼 행사장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에스토니아 안드레스 장군과 폴란드 에릭 중령이었죠. 톰슨. 안드레스 장군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보고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보고서가 나토를 움직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K9을 도입할 수 있었고 천무도 확보했죠.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낡은 무기로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었을 겁니다. 폴란드 에릭 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22년 경력을 걸고 진실을 썼죠.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텐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용기라고요? 저는 그냥 데이터를 따랐을 뿐인데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닙니다. 안드레스 장군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유럽 우월주의를 깼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저녁 만찬장에서 한국 태극기가 벽에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옆에는 에스토니아 국기, 폴란드 국기, 노르웨이 국기가 함께 걸려 있었죠. 한국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무기가 여러분의 나라를 지킨다니 영광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광이라니요. 당신들이 유럽을 구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수줍게 웃었죠. 과찬이십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요. 저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3년 전 브뤼셀 사무실에서 K9 썬더 코리아라는 파일을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제게 낯선 이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유럽 방어의 핵심이 됐고요. K9과 천무는 나토의 표준이 됐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은 K9을 멧돼지라 부르며 신뢰했고 에스토니아 시민들은 K9 엔진음을 천둥이라 부르며 안도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포럼에서 발표할 원고였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배운 교훈. 나는 22년 동안 유럽이 세계를 가르친다고 믿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 프랑스의 기술력, 이것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럽은 한국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만든 무기가 어떤 것인지, 절박함이 어떻게 완벽함을 만드는지 배우고 있죠.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요. 저 어딘가에서는 내일도 K9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요. 22년이 걸렸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게 옳은 길이라는 걸요.